제27장 높은 지위의 삶에 대한 논설.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다. 공주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본 왕자가 이윽고 공주에게 말하기를, 그는 공주가 아무래도 편견을 가지고 삶을 살펴본 것이며 따라서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도 거기에서 불행을 보았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이야기는 앞날에 대한 기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뿐이로구나. 불행에 대해 이물락은 그저 희미한 윤곽만을 말해 부었지만 네카야, 너는 그것을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최근에 마음의 평온이란 부귀나 권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마음의 평온은 재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정복하여 억지로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든지 행동의 범위가 넓혀지면 명백히 그만큼 다른 사람의 적개심을 많이 사게 되어 저항에 부딪히거나 우연의 영향으로 실패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다스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많은 부하들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하들 중에는 사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식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중에는 잘못된 보좌를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배반을 하는 자들도 있지.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경우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란다. 그러면 호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원한을 품게 되지. 게다가 호의란 오직 소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단다. 공주가 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불만을 경멸하는 마음이 저에게 언제나 있기를 바라며 오라버니에게도 그런 불만을 다스리는 권력이 항상 있기를 희망합니다. 왕자가 대답했다. 나라의 공무를 아무리 공정하고 빈틈없이 집행한다 해도 정당한 불만은 언제나 어디선가 생기기 마련이야. 그 누구든지 아무리 주의 깊게 살핀다 해도 가난하거나 실세가 아니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숨은 공로까지 다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란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해도 그런 공로를 일일이 챙겨 다 보상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아래 사람으로서는 자기보다 공이 적은 자가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당연히 권력자의 편파심이나 변덕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게다가 사실 아무리 천성적으로 너그럽고 신분이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확고하고 공정한 호의를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베풀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사람조차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총애하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이끌릴 수 있는 법이거든. 그는 결코 그를 올바로 보좌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이끌려 현혹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품성을 있다고 잘못 보고 그 사람을 총애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면서 보답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기 마련인 거야. 그 결과 돈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해로운 뇌물인 아첨이나 비열한 굴종으로 윗사람의 호감을 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결국 무언가 잘못을 범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잘못의 결과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설령 그가 언제나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중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악의적으로 그를 비난하며 회방하고, 또 선한 사람들 가운데도 때때로 잘못 알고 비난과 회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높은 지위는 행복이 머무르는 자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야. 나는 기꺼이 믿건대 행복은 왕좌나 대궐에서 따르나 오히려 평범하고 이름 없는 개인의 평온한 가정생활을 찾아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삼았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전체를 자기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믿을 사람을 택할 때 자기가 직접 다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떤 기대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므로 그를 속이고자 하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그 어떤 것도 그의 만족이나 기대를 가로막거나 좌절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런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덕을 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이야. 네카야가 말했다.
완전한 행복이 과연 완전한 덕이나 선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행복의 실현이 항상 덕의 실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연의 재난은 그리고 거의 모든 정치적 재난과 불행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는 법이죠. 즉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비참한 기근을 당하면 모두 똑같이 굶주려 고생할 것이고 격렬한 내란이 일어나면 별 구분 없이 함께 희생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폭풍우를 만날 때도 함께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을 것이며 침략자한테 쫓겨 나라를 떠나는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하지요. 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평온, 즉 좀 더 행복한 삶에 대한 꿋꿋한 기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과 재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내는 어디까지나 고통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8장 계속되는 라셀라스와 네카야의 대화. 사랑하는 동생 네카야, 라셀라스가 말했다. 너는 가족 문제를 토론하는데 국가적인 재난과 광범위한 고난의 참상을 끌어들임으로써 열렬한 논변에 흔히 뒤따르는 과도함의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현실 세상보다는 책 속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들이며 또 끔찍한 일들인 만큼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경우가 아주 드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재난과 해악을 상상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인생의 실체를 손상시키지는 말자꾸나. 세상의 모든 도시가 예루살렘이 당한 것과 같은 포위 공격이 설명이 있네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세상의 모든 도시가 예루살렘이 당한 것과 같은 포위 공격의 위협 앞에 있다고 단정하고 메뚜기가 날아올 때마다 곧 기근이 뒤따를 것처럼 말하며 남쪽에서 돌풍이 불어올 때마다 거기에 역병이 실려 들이닥칠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식의 부정적인 논변은 아무래도 용납하기 힘들구나. 왕국 전체를 즉시 휩쓸어버리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리 논쟁해 보았자 헛된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저 당하며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고난은 우리가 직접 당하고 느끼기보다 단지 생각으로 두려워하고만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꽃피는 청춘기든 시들어가는 노년기든 불행이라고는 오직 가정적인 불행밖에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왕이 자비롭건 잔인하건 나라의 군대가 적을 쫓아가건 적한테 쫓겨 후퇴하건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늘 똑같은 일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궁정이 내란의 갈등으로 어지럽혀지든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 협상을 벌이든 대장장이는 모두 계속 모루를 두드려야 될 것이고 농부는 전기를 앞으로 계속 몰아갈 것이야. 사람들은 여전히 생필품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구입할 것이며 계절마다 이어지는 일들도 변함없이 그 주기를 따라 늘 하던 대로 진행될 것이야. 아마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며 또 일어난다 해도 인간의 헤아림을 비웃어댈 그런 일들이랑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자연의 움직임을 조정하거나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일이 아니니까 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들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좁은 영역이라도 나름의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정진시킴으로써 각자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결혼은 자연이 내린 명령이며 분명하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서로 반려자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나는 결혼이 행복에 도달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주가 말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불행의 수많은 양태 가운데 하나라는 것 말고 그 어떤 의미를 결혼에 부여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결혼 생활의 불행들, 즉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한 장기간의 불화, 이런저런 기질의 차이, 의견의 대립, 상반되는 욕구로 인해 양쪽이 격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서로 거칠게 충돌하는 사태. 서로 부합되지 않는 두 사람의 특성이 각자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지닌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완고하게 다투는 모습 등등을 보고 판단할 때 저는 때때로 많은 나라의 엄격한 결의론자들, 여기에도 설명이 있네요. 특수한 개별적 사안에 일반적인 윤리학 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도덕론자들을 말한답니다. 때때로 많은 나라의 엄격한 결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란 장려되기보다는 허용되는 것이며 만약 사람들을 쉽게 정복해버리는 정열의 자극을 우리가 물리칠 수만 있다면 결혼이라는 깨지 못할 서약으로 자신을 얽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너는 잊은 것 같구나. 라셀라스가 대답했다. 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독신 생활을 결혼보다 불행한 것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이 둘 다 함께 나쁜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둘 다 함께 최악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의견들을 품고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여 스스로 파기됨으로써 우리에게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공주가 대답했다. 인간적 한계에서 비록 모순에 불과한 것을 잘못된 거짓의 탓으로 돌려 말씀하시다니 뜻밖이군요. 인간의 정신은 눈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광대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된 대상을 다룰 때 그것들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비교하는 대상 전체를 한눈에 적시 살펴보거나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각각의 차이점들을 알아보면서 어느 것이 더 낫고 못한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 복잡성의 크기와 다양함의 전체 범위를 헤아릴 수 없는 두 제도가 비교 대상인 경우 우리는 당연히 한 번에 한 대상씩만을 우리의 기억이나 상상에 적용시키면서 그리고 그것도 부분에 의해 전체를 판단하면서 순차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때 각각의 대상은 우리에게 따로따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각각에 대해 내린 판단은 충분히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도덕의 다양한 관계들을 다룰 때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의 부분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똑같은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이 경우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바뀔 수 있는 법이죠. 개개인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숫자 문제를 계산할 때처럼 우리가 전체를 단번에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일치된 판단에 도달할 것이고 각 개인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왕자가 말했다. 인생에 이미 다른 불행도 많은데 거기다가 쓰라린 언쟁의 괴로움까지 더하지 말자꾸나. 논쟁의 미시한 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다투려 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서로 동일한 문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성공이든 실패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운명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 온당한 일일 것이다. 분명코 너는 결혼생활의 불행으로부터 너무 성급하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식이라면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도 인간의 삶은 불행을 통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법인데 그렇다면 결혼을 통해서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결혼이 없이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겠느냐? 공주가 대답했다.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로 채워지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라버니의 관심사일 필요도 없지요. 현존하는 세대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을 남기는 일을 잊어버릴 위험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가요? 제29장 결혼에 대한 계속되는 토론. 전체에 유익한 것은 곧 그것의 각 부분 모두에도 유익한 것이지. 라셀라스가 말했다. 결혼이 인류 전체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것은 각 개인들에게도 분명히 가장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영원한 의무로 요구되는 그것은 불행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틀림없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결혼과 독신이라는 두 처지에 대해 네카야 내가 내린 평가를 보건대 독신 생활에 따르는 불편함은 대부분 불가피하고 틀림없는 것들인데 반해 결혼 생활에 따르는 불편함은 필연적인 것들이 아니고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믿고 싶구나. 우리는 신중한 판단과 너그러움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결혼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불만은 바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대개 사람들은 미숙한 젊은 나이에 강렬한 욕망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분별력 없이 앞을 내다보지 않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는지 생활 방식이 유사한지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성이 깨끗한지 등등에 대해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상대를 선택하여 결혼해 버리는데 과연 이런 결혼에서 실망과 후회 말고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단다. 한 쌍의 청년과 아가씨가 우연히 아니면 일부러 기회를 마련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치자. 그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예의 바른 행동과 대화로 서로의 호감을 살 것이며 그러다가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게 될 것이야. 달리 주의를 기울이거나 생각을 돌릴 대상이 별로 없는지라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결과 함께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단정을 하게 되지. 그래야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진면목을 이내 발견하고 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눈에 콩깍지를 씌웠던 것이니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지. 어쨌든 그런 뒤 두 사람은 그저 다툼으로 인생을 소모해 나가면서 자인의 섭리를 잔인하다고 비난할 뿐이지. 부모와 자식의 싸움 역시 바로 그렇게 일찍 결혼한 것에서 비롯되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아직 세상 일에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들은 벌써 자라서 세상을 즐기고 싶어 안달을 부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는 두 세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여유가 거의 없지. 한편 딸은 딸대로 어머니가 아직 젊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청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하고 그 결과 모녀간에 서로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간절해지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불행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신중한 판단과 심사숙고로 그 결정을 가능한 한 늦춘다면 분명코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다채롭고 재미난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기면서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생활을 충분히 잘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좀 더 먹으면 경험이 많이 쌓일 것이고 그러면 훨씬 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어 그만큼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잘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야. 특히 이 경우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차이가 확연하게 커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네카야가 말했다.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아직 깨우치지 못했고 또 이성적으로도 추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서 들은 바에 반은 늦게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히 행복할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소홀히 넘겨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언변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 경청할 만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주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대개 남자와 여자는 한참 나이를 먹은 뒤에 서로 운명을 기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은 이미 각자 사고의 틀이 고정되고 생활 습관도 확립되어 있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교제관계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삶의 방식도 서로 다르게 체계가 잡혀 있는 데다가 미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른 전망과 기대를 품은 지 이미 오래된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운명에 따라 제각기 다른 길로 세상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같은 길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랜 습관으로 익숙해지고 만족스러워진 자신의 생활 노선을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니까요.
경박하고 규모 없이 살던 젊은 시절이 지나서 생활의 질서와 체계가 잡혀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보통 자족감이나 완고함에 사로잡혀 자기를 굽히고 남의 뜻에 따르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즐겨 고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에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소용이 없는데, 이는 각자가 지닌 심성이 외모와 마찬가지로 세월 그 자체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하여 고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방식 또한 세월에 의해 강고하게 경직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오랫동안 져주온 습관이란 쉽게 깨질 수 없는 법이라 자신의 삶의 진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대개 헛수고를 하기 마련이지요. 혹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해도 하기 힘든 일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때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네카야, 결혼 시 배우자를 선택하는 주된 동기는 바로 그러한 점에 있을진데 너는 분명코 사람들이 그 점을 망각하거나 무시한 채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구나. 어느 때든지 내가 만약 아내를 구하게 된다면 나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과연 이성에 의해 기꺼이 인도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다. 네카야가 말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흔히 오류에 빠지곤 하지요. 이성을 통해서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일상사의 쟁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살펴보아도 파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오히려 우스워지기만 하는 그런 문제들,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지 말로는 거의 따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건 작건 어떤 일에 부닥칠 때마다 늘 자기 행동의 이유를 모두 마음에 일일이 의식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매일 아침 그날 있을 집안일의 모든 자잘한 사항들을 이성적으로 따져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의 처지는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한참 먹은 뒤 결혼한 사람들은 아마 자식들한테 침해당하는 일만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그들이 아직 무지하고 무력한 자식들을 후견의 손에 내맡긴 채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되고 말지요. 혹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온전히 다 자라서 현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처지임에 틀림없지요. 그들은 자식들을 두려워할 일이 남보다 적겠지만 그만큼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도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늦음으로써 배우자와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그만큼 뒤늦게 누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동안 누린 다른 즐거움 가운데 그에 견줄 만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들은 또 일찍 결혼할 때 발생하는 유리함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유리함이란 바로 결혼 당시 두 사람은 아직 생활 태도가 고착되어 있지 않고 사고와 정신도 새로운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에게 적응하고 일치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어렵지 않게 해소해 나갈 수 있지요. 마치 연한 물체가 계속되는 마찰을 통해 서로의 표면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자식들에 관한 것이고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배우자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셀라스가 말했다. 그 두 가지 만족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셈일 거야. 이 두 가지 만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결혼식이, 즉 아버지가 되기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남편이 되기에 너무 늦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 아마도 어딘가 존재할 거야. 공주가 대답했다.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물락 선생의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견해, 즉 자연은 자신의 선물을 좌우 양편에다 갈라서 베풀어 놓았다 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확실하게 기울어져 갑니다. 우리의 희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하는 삶의 상황들은 서로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지라 우리가 그중 어느 한쪽으로 다가가면 자연히 나머지 다른 쪽으로부터는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서로 너무나 상반된 것이어서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가 양쪽 모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는 바람에 결국 어느 한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흔히 바로 그런 운명에 빠지곤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겠다는 허황된 희망을 품지 마세요. 오라버니 앞에 주어진 축복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만족하세요. 가을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면서 동시에 봄날의 향기로운 꽃으로 후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일강의 발원지와 하구 두 곳에서 동시에 물을 길어 잔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이지요. 제30장 이물락이 들어와서 대화를 다른 데로 돌리다. 이때 이물락이 들어와서 왕자와 공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물락 선생, 라셀라스가 말했다. 나는 지금껏 공주에게서 개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공주의 말을 듣자니 행복을 찾고 싶은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물락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왕자님과 공주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 궁리하느라 실제 살아가는 일 자체를 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께서는 아무리 넓고 볼거리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시에 불과하며 또 볼만한 진귀한 유적도 현재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도시 하나를 둘러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고대의 여러 왕국들 가운데서도 백성의 능력과 지혜로 그 명성이 더 높았던 나라, 즉 세상을 밝히는 묻 학문이 처음 비롯되었고 시민사회와 가정생활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최초로 싹트기 시작한 그런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강대한 권력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념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앞에 대면 그 어떤 유럽의 장대한 유산도 초라하게만 보일 정도이지요. 그들의 건축물 유적은 오늘날의 건축가들에게 아직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월이 미쳐 다 무너뜨리지 못한 그 놀라운 유적들을 보면 우리는 세월이 파괴하기 전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굉장했을지 불확실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답니다. 라셀라스가 말했다. 나는 돌더미나 흙무더기 같은 것을 살펴보는 일에는 별로 호기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무너진 옛 사원의 파편을 살펴보거나 메워진 하수도의 자취를 더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공주 역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요. 고대의 영웅이나 기념비 따위가 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거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과거의 영웅들 역시 인간에게 현재 가능하거나 필요한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닌가요? 시인이 대답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끼친 영향이나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행한 일과 업적을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이성의 지시나 열정의 자극에 의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인간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과거와 대비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비교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의 마음이 현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채우는 것은 바로 기억이나 앞날에 대한 예상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일들이고 희망과 두려움의 대상은 미래의 일들이지요. 심지어 사랑과 미움조차도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나 미움이라는 감정적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무언가 그 원인이 틀림없이 과거에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사의 현재 상태는 과거의 결과이므로 우리가 누리는 좋은 일들과 우리가 당하는 나쁜 일들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일을 묻고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타인을 섬기거나 다스리는 정책을 맡고 있던, 역사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데, 전자의 경우 그것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하겠고, 후자의 경우 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무지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무지를 범한다면 그것은 곧 죄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해악을 막을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 그 해악을 범한 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역사 중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널리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바로 인간 정신의 진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의 점진적 향상 과정, 학문의 개성과 발전, 사고하는 존재에게 빛과 어둠인 지식과 무지의 성쇠, 여러 가지 기술과 예술의 소멸과 부흥, 그리고 지적인 세계의 모든 순환과 변전 양상이 기록되어 있지요. 물론 왕들은 전쟁과 침략에 대한 기록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다고 유용한 기술이나 고고한 학문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지요. 왕국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백성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일구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이니까요. 어떤 것을 배울 때 말로만 듣기보다는 실예를 접하는 것이 항상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군인은 전쟁터에서 길러지는 법이고 화가가 되려면 여러 그림을 직접 모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례를 접할 때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정적인 삶이 행동을 배우는 동적인 삶보다 한층 유리하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한 행동은 그 실례를 직접 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기술로 이룬 업적은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가까이에 언제나 그 예가 남아있어서 기술을 통해 이룩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범한 업적이나 작품에 우리의 눈이나 상상력이 끌릴 때 활발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그는 곧이어 그 작품을 이루어낸 수단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실예에 대한 관찰이 그 진정한 효용성을 띠기 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로 우리 자신의 이해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인류에게 잊혀있던 어떤 기술을 되살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마침내 완전히 깨우쳐 터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우리는 과거의 여러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이를 통해 현재의 진보된 상태를 깨닫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든지 할 것입니다. 이에 왕자가 무엇이든지 탐색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공주 역시 저도 고대의 생활 풍습에 대해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물락이 다시 말했다. 이집트인들의 위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장대한 유적인 동시에 수공업 기술로 지은 가장 엄청난 기념물의 하나는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은 선사시대에 세워진 건축물로 그 어떤 옛 기록이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유래와 내력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거대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도 세월에 의해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을 보러 가지요. 네카야가 말했다.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그동안 자주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제 눈으로 직접 그 안과 밖을 모두 살펴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 못 살 것 같습니다. 제31장 왕자 일행은 피라미드를 방문하다. 이렇게 하여 피라미드를 보러 가자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왕자 일행은 다음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낙타 위에 천막을 싣고 갔는데 그것은 그들의 호기심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여러 피라미드를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유롭게 여행에 나갔다. 특이한 것이 눈에 띌 때마다 주목하여 살펴보았고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지방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여러 모습들과 황량한 야생 상태이거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의 여러 풍광들을 지나치면서 관찰했다. 마침내 거대한 피라미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아랫부분의 넓이와 꼭대기의 높이가 엄청난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이물락은 왕자와 공주에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게끔 설계된 이 건축물의 형상으로 피라미드라는 형태가 선택된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피라미드가 풍으로 인한 자연의 일반적인 침식을 모두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저항하기 힘든 자연의 현상인 지진조차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은 바로 점차 위로 가늘어져 가는 구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피라미드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지진이라면 그것은 아마 대륙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지진일 것이다. 왕자 일행은 피라미드의 거대한 크기와 규모를 모두 측량해 본 다음 그 발치에다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그들은 내부의 묘실을 구경하러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뒤 그곳에 있는 안내인 몇 명을 고용하여 첫 번째 통로의 입구가 나 있는 데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때 함께 따라온 공주의 시녀가 입구의 깊은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뒤로 물러서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 페코아,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냐? 공주가 물었다. 저 좁은 입구와 그 안에 끔찍한 암흑이 저는 무섭사옵니다. 시녀가 대답했다. 고이 잠들지 못한 귀신이 살고 있는 게 틀림없는 저곳을 저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이 무서운 무덤의 본래 주인된 자들이 우리 앞에 벌떡 일어나서는 우리를 이 안에다 영원히 가둬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녀는 두 팔로 공주의 목을 와락 껴안으며 매달렸다. 너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오직 유령뿐이라면, 왕자가 말했다. 내가 약속하건대 조금 더 위험할 것 없으니 걱정 마라. 죽은 자들은 아무런 위험도 끼칠 수 없다. 한번 죽어 땅에 묻힌 사람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없는 법이다. 그러자 이물락이 말했다. 저는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그와는 반대되는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개한 민족이든 학문이 발달한 민족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치고 죽은 자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마 인간의 본성이나 다름없이 널리 퍼져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펴져 있을 수가 없지요. 서로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그런 이야기를 말입니다.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트집을 잡고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정언의 진실성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지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입으로는 안 믿는다고 떠벌려 대면서도 실제로는 귀신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마는 경우도 들어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페코아를 사로잡고 있는 공포에 새로운 것을 더할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 유령이 다른 것보다 피라미드에 더 많이 출몰해야 하거나 유령에게 죄 없고 순결한 사람을 해칠 권능이나 의지가 있어야만 할 이유는 없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유령의 특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따라서 유령들은 우리에게 화를 낼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페코아, 공주가 말했다. 내가 항상 너 앞에 서서 걸어가마. 그리고 이물락 선생에게 너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마. 너가 지금 이비시니아의 공주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무나? 시녀가 대답했다. 소녀가 죽는 것이 공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부디 좀 덜 무서운 죽음을 저에게 명하시옵소서. 제발 소름 끼치는 이 동굴 속에 갇혀 죽는 것만은 면하게 해 주옵소서. 공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주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나이다. 공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저는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주님, 일단 이곳에 들어가면 저는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공주는 시녀의 두려움이 너무도 깊어서 아무리 충고하고 꾸짖어 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시녀를 한번 껴안아 주고는 정 그렇다면 일행이 돌아올 때까지 천막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코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피라미드의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을 어찌하여 행하시려고 하느냐면서 공주까지 못 가게 간곡히 말렸다. 그러자 네카야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비록 너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는데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너한테서 두려움을 배우기까지 하다니 그럴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일을 위해 일부러 작정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인데 그냥 돌아가다니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32장 왕자 일행은 피라미드에 들어가다. 이리하 옆에 고안한 천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일행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복도 같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대리석 지하 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짓게 한 사람의 시체가 안치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가장 널찍한 묘실 한 곳에 앉아 잠깐 쉬면서 되돌아나갈 준비를 했다. 이때 이물락이 말했다. 자, 이제 우리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제외한다면 인간의 가장 엄청난 작품이라고 할 만한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호기심을 실컷 충족시켰습니다. 만리장성의 경우 그것이 세워진 동기를 추측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부유하긴 하지만 좀 겁이 많은 나라가 야만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운 것이랍니다. 기술과 지식이 뒤떨어진 야만인들은 산업을 통한 생산보다 약탈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상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따금씩 덮쳐 약탈하곤 했지요. 마치 독수리가 가금을 덮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민첩하고 사나운 이들의 이러한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할 수 없이 만리장성이 필요했던 것인데 성벽을 부술 기술이 없는 야만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그 장성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피라미드의 경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그것을 지어야 했는지 아직 그 합당한 이유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비좁은 묘실의 구조로 보아 그것은 분명 적들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서는 이용될 수 없어질 것입니다. 혹 보물을 숨기기 위한 곳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보물을 감출 방도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라미드를 세운 동기는 그것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욕구를 채우려 했다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상력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일종의 갈증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늘 무언가 추구하는 대상을 마련해야만 하지요. 따라서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욕망을 또다시 넓혀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도 그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곧 자신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자신의 설계를 인간의 능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 확대하여 밀고 나가는데 그것은 또 다른 욕구를 품어야 하는 상황이 금방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저는 엄청난 건축물인 이 피라미드를 인간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증거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고 또 현실적인 것이든 상상적인 것이든 그 모든 욕망을 채우고도 남을 보화를 지니고 있는 왕이라고 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는 피라미드라도 세움으로써 통치에 실정나고 쾌락에 신물난 마음을 달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노동하는 모습과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돌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인생의 무료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촐하고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화려한 왕궁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상상하는 자여, 그리고 권력과 부귀를 얻으면 새로운 것을 향한 욕구가 영원히 만족되리라고 꿈꾸는 자여, 그대가 누구든지 이 피라미드를 한번 둘러보라. 그리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달을지어다. 제33장 공주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치다. 이윽고 왕자 일행은 몸을 일으켜 그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입구를 통해 되돌아 나왔다. 공주는 그녀의 시녀에게 어두운 미로와 화려한 방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로를 따라 펼쳐진 다양한 광경을 보고 그녀가 받은 여러 가지 인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해 줄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었다. 그러나 수행하는 시종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잊은 채 상심해 있는 것을 보았다. 사내들의 얼굴은 수치감과 두려움으로 덮여 있었고 여자들은 천막 안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왕자 일행은 쓸데없이 추측하려 하지 않고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시종 한 사람이 대답했다. 주인님들께서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곧 한때의 아랍인들이 저희를 덮쳤나이다. 그들을 막아내기에는 저희 수가 너무 적었고 또 동작이 느려 도망칠 수도 없었나이다. 아랍인들은 천막을 뒤진 다음 저희들을 낙타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를 앞세운 채 끌고 가려 했는데 그때 마침 터키 기병 몇 명이 다가와서 그들은 그냥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페쿠아 아가씨를 그녀의 두 하녀와 함께 붙잡아서 끌고 갔답니다. 저희의 부탁을 받고 터키 기병들이 지금 아랍인들의 뒤를 쫓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아랍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공주는 대경 실색하며 비탄에 휩싸였다. 라셀라스 왕자는 순간적으로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하인들한테 당장 뒤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는 군도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도적대를 쫓아가려 했다. 이물락이 이를 말리며 말했다. 왕자님, 그렇게 흥분하며 용맹을 부려봤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랍인들은 지금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싸우고 도망치는데 이력이 난 군마들을 말입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겨우 짐을 부리는 마소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도적대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페쿠아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주님까지 이룰 수 있사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터키인들이 도적들을 따라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공주는 다시금 비탄의 울음을 터뜨렸고 화를 참지 못한 왕자는 터키인들에게 비겁하다는 비난을 퍼부으려 했다. 하지만 이물락은 아랍인들을 놓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잡은 포로들을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살해해버리고 말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34장 왕자 일행은 페쿠아를 잃고 카이로에 돌아오다. 이제 그곳에 더 머물러 보았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다. 왕자 일행은 카이로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후회했고 이집트 정부의 직무 태만을 비난했으며 호위병을 고용하는 일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경솔함을 질책했다. 또한 미리 이러저런 수단을 강구했더라면 페쿠아를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고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모두들 페쿠아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비록 적당한 방책을 아직 아무것도 생각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네카야 공주는 곧바로 침실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다. 침실 시중을 드는 여인들은 공주를 위로하려고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시련을 겪는 법이고 페쿠아 아가씨 역시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누렸으니 이제 운명의 변화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페쿠아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에게 무언가 좋은 일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주가 페쿠아를 대신할 친구를 어서 새로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주는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공주의 애정을 독차지하던 페쿠아가 없어진 것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왕자는 그가 당한 부당한 일을 기록한 진정서와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총독에게 올렸다. 총독은 당장이라도 도적들을 잡아다 처벌할 것처럼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도적들을 잡으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실 도적들을 추적하는 데 단서가 될 설명이나 진술조차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관청 당국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곧 명백해졌다. 통치자들은 그들이 벌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범죄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부당한 일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예 무차별적으로 무시해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청혼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즉시 그의 요구사항을 전부 잊어버리고 마는 법이다. 그 후 이물락은 민간업자를 고용해서 무언가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는 아랍인의 소굴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들의 두목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페쿠아를 찾아오는 일을 기꺼이 떠맡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은 돈을 받고 길을 떠난 뒤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몇 명은 얼마간의 정보를 알아봐 후하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 정보는 며칠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주는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시도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시도해 보고자 했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는 한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가지 방책이 실패하면 또 다른 방책을 제시하여 시도했고, 한 사람의 심부름꾼이 실패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심부름꾼이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었다. 이렇게 2달이 지나갔다. 하지만 페쿠아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서로 애써 복돋아 주었던 희망은 점점 시들어갔다. 시도해 볼 만한 방책도 이제는 더 이상 없었다. 그러자 공주는 위로할 길 없는 절망과 깊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는 뒤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페쿠아의 말을 자신이 순순히 들어주었던 것에 대해 수천 번도 넘게 자책했다. 그녀는 이렇게 단식하곤 했다.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 그 아이에 대한 내 군의가 약해지지 않았다면 페쿠아는 무섭다느니 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아이가 귀신 따위가 나를 더 무서워하도록 했어야만 되는데, 귀신 따위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도록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음한 얼굴을 한 번만 지어 보였어도 그 아이는 꼼짝 못하고 말을 들었을 텐데, 단호한 명령 한마디만 했어도 그 아이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관용에 이끌리고 말았던가? 왜 내가 음악에 타이르며 그 아이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던가? 훌륭하신 공주님, 이물락이 말했다. 덕을 행하신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옵소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단지 우연일 뿐 공주님의 덕행 탓이 아닙니다. 아쿠아 아가씨의 두려움을 처근히 여기신 공주님의 행동은 너그럽고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본분과 의무에 맞게 행동하기만 하면 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바로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 법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도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이건 윤리적인 일이건 모종의 선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섭리로 정해진 법칙을 어긴다면 그것은 초월자의 지혜로운 뜻과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며,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그 모든 얽힘을 우리 인간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정당한 수단을 통해 목적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언젠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을 기대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지요. 반면 우리 자신의 좁은 지혜나 꾀로만 판단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을 찾고자 옳고 그름의 정해진 경계를 뛰어넘으려 한다면 우리는 설령 성공을 거둔다 해도 부정한 짓을 했다는 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경우에는 실망까지 겹쳐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후회만이 남겠지요. 죄의식으로 인한 괴로움은 물론이고 그 죄의 결과로 닥친 고통스러운 재난까지 동시에 느껴야 하는 사람의 슬픔은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공주님. 만약 페쿠아 아가씨가 공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청했는데 공주님께서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시는 바람에 천막에 남아있다가 납치되었다면 공주님은 그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겠습니까? 혹은 만약 공주님께서 페쿠아 아가씨를 억지로 피라미드에 들어가게 했는데 공포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아가씨가 공주님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면 역시 공주님께서는 그 얼마나 견딜 수 없어 하셨겠습니까? 네카야 공주가 대답했다. 어느 쪽이든지 만약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난 아마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그토록 비정하게 굴은 나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 미쳐버렸던가.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틀림없이 시들시들 말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물락이 말했다. 덕행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가운데 최소한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한 그 덕행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리라는 점입니다.